네,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시작의 베테랑에게 지금부터 한 수 제대로 배워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과 함께 꾸려나가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형주만 놓고 보면 시장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또 코스닥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 빨간불의 그 반짝임에 대비해서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단기적인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는지 FOMC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떤 결정에 베팅을 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석 먼저 팀장님 들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 FOMC 회의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드리고 시장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업종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증시가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고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틀 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이번에 11월에 있을 내일 모레 있을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오른쪽이 75bp 금리 인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이 50bp 금리 인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88% 확률로 지금 이미 이번에 11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75bp, 즉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돼서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이번 달 11월 달 FOMC 회의에서의 이 금리 인상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달 올해 마지막인 12월 달에는 과연 이 자이언트 스텝을 유지할지 아니면 금리 인상폭이 조금 축소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아주 관심이 많을 거고 그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코멘트를 연준의 파월 의장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증시의 강세가 좀 더 랠리가 이어질 수 있고 아니면 또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2월 달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11월 달에 내일 모레 있을 연준의 금리 정책의 확률을 보여드렸고 12월 달은 보면 가장 왼쪽이 25bp 금리 인상 확률이고요. 그다음 중간이 50bp고 오른쪽이 75bp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50bp 금리 인상 가능성과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률이 비슷하죠. 50bp는 44.8%고요. 75bp는 48.6%니까 살짝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반응이 있지만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와 있다. 그래서 과연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피봇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가 아니죠. 농구 같은 경우에 동작을 보면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싹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피봇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연준이 75bp씩 이렇게 연속으로 올리다가 이 스탠스를 조금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지난주부터 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시장의 기대치처럼 그렇게 나와준다라면 좀 코멘트가 나와준다라면 좀 시장에서는 좋아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75bp를 그대로 유지할 거야 같은 뉘앙스를 풍겨주면 약간의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3대 지수의 수익률을 최근 1개월 동안의 흐름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 3대 지수라면 다우와 S&P와 나스닥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3대 지수라도 주요 지수라도 1개월 동안의 상승률 자체가 너무나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11%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S&P는 5%, 나스닥이 가장 미진합니다. 부진한데요. 1.6% 이렇게 상승세가 천차만별인 거죠.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구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엄청나게 공급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금리를 많이 올려가지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전자를 하기에는 지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후자 쪽을 선택해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한 구간에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업종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는지를 한번 보시면 가장 위쪽이 에너지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그다음 아래쪽이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 IT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최근에 왜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지, 나스닥이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좀 전통 산업들 특히나 좀 굴뚝 경제에 맞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첨단 기술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두 종목은 뭐냐 하면요, 캐터필러입니다. 굴삭기라든지 이런 건설 중장비 관련된 기계를 만드는 캐터필러고, 그 아래쪽에 노란색은 엑소모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뭐 마이닝, 뭐 채굴이라든지 에너지 업종이 인플레이션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최근 1개월 동안에 이 종목들도 이렇게 흐름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은 아마존이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종목은 메타입니다. 이 빅테크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빅테크 관련주들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연준에 이 피벗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다우존스 지수가 있는 이 전통 굴뚝 산업은 실적도 좋고요. 지금 주가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본다면 연준이 피벗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안 좋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좀 좋은 편이고 어느 한쪽이 특징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연준은 지금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유로존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비 11% 가깝게 12개월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ECB, 유럽중앙은행도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을 다음에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개월 연속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을 본다면 아마 연준이 이 물가 아직 뚜렷하게 잡히는 모습도 없는데 피벗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보면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잡혀야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움직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오늘도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코스닥에서 자금이 활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한 주 동안의 이 흐름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요. 여전히 국고채 대비해서 회사채의 스프레드는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 특히나 투기 등급,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239%까지 이 투기 등급 스프레드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5대 금융지주에서 시장에 95조 원가량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기업들이 신용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투기 등급보다는 아마 투자 등급도 지금 스프레드가 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 투자 등급부터 스프레드가 잡히지 않을까 일단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업데이트 드릴 때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코스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주가가 움직이려면 투기 등급 쪽에 있는 회사채 쪽으로도 돈이 잘 원활하게 퍼져가지고요. 이런 자금이 잘 돌아간다면 코스닥 시장도 좀 흐름을 좀 좋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면서 생각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 CDS 프리미엄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bp 가깝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정부나 뭐 5대 금융지주사에서 잘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시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안정을 찾으면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이 이 CDS 프리미엄도 좀 안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테니까 이번 주에는 FMC 회의에서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FOMC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할 것 같고 왜 유독 최근에 코스닥이 부진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금 경색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실적 민감도도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점검을 요청드릴게요. 지금 분위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래도 실적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라는 쪽으로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지,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이번 실적 시즌의 키포인트 정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딱 돈들이 가는 곳으로만 집중해서 좀 몰리는, 쏠려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은 실적주들한테 자금이 또, 더욱더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요. 제가 지난주 사실 이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해왔던 자료들인데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변화가 있어서 제가 다 업데이트를 오늘 새벽 기준으로 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시장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제가 왜 이 자료를 준비해 오고 있는지. 자, 일단 시장은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원래 이익보다는 이제는 원래는 연말까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선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내년도에 누가 돈을 잘 버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연말 기준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지난주에도 다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일주일간 업데이트된 것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의 핵심은 2차 전지입니다. 가장 성장이 나오고 숫자도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머니투데이 사실 개장 방송에서도 이좀 우주의 기운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검은색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은색 그림이 뭐냐면 2023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최근에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강하게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시면 주가가 매우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상장했을 때 가격 가깝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은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7월 달 이후부터 아주 꾸준하게 지금 주식을 사고 있죠.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 이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투자자들만 아쉽게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다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사실상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지난주에 제가 10월 24일 기준으로 가져왔던 자료는 SDI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주가가 전고점을 막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 위치였거든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이 이익 전망치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주가도 전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서 일주일 사이에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의 외국인들은 자금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연중 최고치의 주가를 지금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사실 2차 전지와 함께 쌍두마차가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그 안에서 살짝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반도체 내에서도 상대적인 미인 찾기에서 SK 하이닉스가 살짝 후순위로 지금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재고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반도체 업계가 투자를 줄이고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을 하면 공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업황이 좀 바닥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하이닉스가 최근 바닥에서 한 20% 정도 올랐었죠.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감축을 안 하겠다, 생산 중단을 안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이닉스는 지금 좀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어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다가 그 이슈가 나온 뒤부터 수급이 지금 꺾이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지금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가고 있네요. 조금 아쉬운
그런 수급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는 언제쯤이면 좀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재고가 3분기 기준으로 제가 이제 그려온 건데요.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가 134%나 지금 증가한 수준입니다. 과거에 2011년도보다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고가 올라갔는데요. 자, 지금 재고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고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면 재고 수준이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 자산 비중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 이렇게 재고 자산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지고 최근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면 아래쪽의 차트는 뭐냐면요. 코스피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얼마나 주도주로서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재고가 높았다가 떨어질 때 대부분 이렇게 코스피에서 주도주의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이닉스의 재고가 아주 중요하겠죠. 이 그래프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춘다든지 조금 떨어져주는 그림이 되면 아마도 코스피에서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D램과 낸드에서 월등히 수익률을 더 높게 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가 막 되고 있는데 지난 10월 28일 날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중에 컨센서스를 상회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 원래 예상했던 영업이익보다 30%나 더 잘 나왔고요.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도 지금 보시면 예상했던 것보다 34%나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두산 바켓도 그렇죠. 30% 가깝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옴시티부터 출발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거기에 조금 맞물려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두산바켓, 그러니까 건설 중장비,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은 아마 사우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산업의 주가들이 지금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아직 발표 안 된 기업들도 많이 있죠. 어제는 LX 일렉트릭도 발표됐는데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다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산주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죠. 어제 발표된 종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어본다면 자, LX 일렉트릭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20% 가깝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대부분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주가가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지분율을 80% 가지고 있는 LG화학도 같이 지금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고 양극재에 대한 프리미엄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센서스가 없는 기업이 하나가 있죠. 여기 보시면 DK락이라는 기업입니다. DK락은 피팅과 밸브를 하는 기업인데 보통 우리가 피팅 밸브 관련된 피팅 업체의 큰 기업은 누가 있죠? 성강밴드와 태광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DK락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200% 각각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가 나왔고요. 그러면 아마도 태광과 성강밴드 이런 기업들도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뭐 좀 가져가 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 부품 쪽은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을 보시는 게 일단 실적 추정치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자동차 할부 금리가 10%에 육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신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미국에서는 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당히 신차 수요에 부담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보시고 현대차의 22년도, 23년도 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주가도 같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 23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고 주가도 이렇게 내려간 상황이죠. 반면에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는
실적 추정치가 그래도 완만하게 조금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바닥에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화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화신도 보시면 22년도, 23년도 동일하게 같이 계단식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본다면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에서도 큰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정도가 될 것 같고 작은 종목으로는 미국의 현대차 그 생산 공장에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화신이라는 기업이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실적 추정치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기반해서 어떻게 저희 포인트 맞춰야 되는지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라 표현해 주신 2차 전지부터 자동차 완성보다는 부품, 그리고 실적 시즌 앞두고는 피팅, 그리고 이후의 모멘텀으로는 네옴시티, 여러 포인트들 정리 쭉 받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투자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과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